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누적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2명, 인천 41명, 서울 19명으로 직접 감염된 확진자가 72명, 이들로부터 전파된 확진자가 30명입니다. 전체 근무자 4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오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고양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480여 명에 대한 1차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선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고양 물류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다녀간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된 아들과 남편을 거쳐 학습지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사가 가르친 12살과 8살 형제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인천 백석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전담교사가 감염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전체 교직원과 학생 등 4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어제부터 공공구문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중단되는 등 고강도 방역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이미 감염 환자가 잠복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직장과 가정 내 감염 차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서울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 학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 학원 강사가 첫 확진을 받은 뒤 수강생인 중학생 2명과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직원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인근의 영등포구 6개 초중 고교가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와 서대문구, 동작구 일대 학교들도 일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들과 같은 공간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들른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4명 늘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물류센터 근무자이고 1명은 근무자의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600여 명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해 성동구 식당가 확진자도 2명이 더 늘어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8명이 확진된 KB생명보험 전화 영업점과 관련해서는 117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보험사 대리점은 콜센터와 유사한 업태이지만 콜센터 영업으로 분류가 안 돼 있다며 보험업종도 방역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2주 동안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는 6월부터 요일제 구매를 폐지하는 등의 공적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초중등학교의 등교 개시일은 그대로 하되 수도권 학교에 한해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주간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민간 유통을 확대합니다.
경기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도권 학교에 대한 등교 제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개시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학교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확진자가 학생, 교직원 등과 연관이 있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 학교나 지역 단위로 등교 수업일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부천 쿠팡물류센터 내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농도가 높지 않고 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보기 어려워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물류센터 3곳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32개 유통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렘데시비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에 대해 코로나19 폐렴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약품 공급과 생산이 여유 있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약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각종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논란에 대한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봤다고 했고, 이후 기자회견은 의혹에 대한 해명에 집중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과거 3차례 모금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힐링센터 역시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던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익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또 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나 유경식당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강요했다는 의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다만 9건의 모금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 4개로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다고 윤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을 비난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고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신의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 101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 투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제작진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국민 프로듀서의 손으로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인기리에 방영됐지만 시청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인 PD 등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온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징역 2년, 김용범 총괄 PD 징역 1년 8개월 등 책임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투표 순위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시청자들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결코 고려돼서는 안 될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들이대며 순위에 손을 대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중의 불신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PD 역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을 지휘했어야 했는데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꾀한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피고인들이 어떤 시청률 또는 어떤 그걸 부수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기망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서 어떤 근본 판결의 양형은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투표 조작에 관여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성적인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려 영원히 교단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고 교사가 그 사진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회제해 수업에서 배제했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하고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또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해당돼 교육당국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은 교원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수위 징계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교사를 파면한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육당국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시 한 달 안에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판이 컸던 사건인 만큼 해당 교사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검찰에 또다시 소환됐습니다. 이 사흘 전 조사에 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8시쯤 출석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를 조금 넘겼으니까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조사는 현재 보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진행 중인데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흘 전에도 이곳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승계 작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는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회계 부정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기로 작용한 게 아닌지로 수사 방향이 확대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진들을 줄 소환하며 그룹 고위층 사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왔고요. 오늘 경영권 승계 의혹의 당사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부회장을 또다시 불러 조사 중인 겁니다. 수사의 핵심은 회계부정 의혹과 경영권 승계 의혹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또 얼마나 삼성그룹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밝히는 것일 텐데요. 오늘 조사에선 검찰이 사흘 전과 또 다른 물증을 제시를 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묻고 또 입증을 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가 일주일 사이 2번이나 소환이 되면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어진 삼성바이오 수사도 종착점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진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동성 중인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55일 만에 고공동성을 마칩니다. 하성의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대표는 오후 6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씨가 철탑에서 내려올 예정이라며 자세한 합의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뒤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1995년 5월 말 부당 해고됐다며 삼성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김용희 씨에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오늘 새벽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 국방부가 기지 안으로 사드 관련 장비와 장병 숙소 공사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기지 진입로 앞에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5분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주민들은 1시간여 만에 도로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5시 반쯤 장비와 자재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반 만에 반입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조용하던 성주 소성리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9시부터입니다. 경찰 3,700여 명이 마을에 집결했고 주민들과 반대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경찰과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했던 사드 기지 진입로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막고 10시간 넘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협의 후 사드 배치를 진행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면 이틀 전에 알려줄 거마. 이렇게 4년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번만은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국방부는 운용 시한이 다 된 장비 교체와 장병 생활 편의를 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의 건강, 위생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지만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앞으로 강력한 사드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성주 소성리. 잠잠하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둘러싸고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에서 미, 중이 충돌하는 가운데 서방 4개국 외교수장들은 큰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1984년 체결된 영국, 중국 공동선언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국 양제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영중 공동선언이 유엔에도 등록된 구속력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세계가 우려해야 할 긴급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거부한 것도 국제적 책무와 투명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홍콩 보안법 입법은 순수한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미국의 무력 외교와 괴롭히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교수장들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자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개별적으로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모아집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의 역할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트윗 내용에 대해 경고장을 붙인 트위터를 응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위터를 겨냥해 가만두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엄포는 현실이 됐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SNS를 공론의 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SNS 기업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 일상을 독점하는 조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NS 업체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들의 글에 계정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경우 정부가 SNS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트위터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앞서 우편 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트윗에 대해 트위터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고장을 붙이자 가뜩이나 갈등을 빚어왔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 우편 투표가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우스꽝스럽다며 규제나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hat they choose to ignore or even promote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activism group or political activism.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냐는 질문에는 공정한 언론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언론을 불신하며 트위터로 소통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소통 창구에 대한 규제를 가한 셈. 하지만 당장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는 만큼 규제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트위터는 부정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계속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시위가 방화와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건물이 불타오르고 소방차가 출동해보지만 불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점은 공격받고 약탈당했습니다. 46살 흑인 남성 플로이드 씨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애원하다 사망한 미니애폴리스는 항의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가해경찰 소속 경찰서를 둘러싼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폭동 같은 시위가 지나간 거리는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장은 주지사에게 주방위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에 관계된 경찰 4명이 해고됐지만 유족과 시위대는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연방수사국 FBI는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숨쉬지 못하겠다는 플로이드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은 각종 매체로 연일 미 전역에서 방송되고 있고 이는 2014년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쉬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다 숨진 에릭 가너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시위대의 구호도 숨쉬지 못하겠다입니다. 경찰과 흑인, 특히 백인 경찰이 가해자로 등장하면서 인종 갈등 양상도 보입니다. LA는 사건 발생 지역이 아니지만 수많은 항의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까지 공격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휴스턴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숨진 지 사흘째, 미국은 인종 갈등 양상으로 시위가 더 확산될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일생을 통틀어 남기고 싶은 사진 한 장, 이른바 인생샷이라고 하죠. 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경남 남해안의 명소 17곳이 선정됐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해안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섬들을 넘어 태평양까지 보이는 바람의 언덕. 야트막한 언덕에 풍차가 도는 이국적인 풍경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해발 900m 고원의 진분홍 철쭉밭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가을 황매산은 키높이로 억새가 자라 은빛 풀숲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길거리와 청와대 실물 세트장까지 근현대사의 모습을 재현한 영화 촬영장은 추억 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가야시대 고분군이 있는 도심 속 구릉지는 예비 부부와 연인들이 쉽게 찾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00년 세월 전통 한옥을 고스란히 간직한 남사 예담촌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어느 위치에서도 작품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담고 싶다면 황토와 납작돌로 쌓아올린 돌담길, 바닷가 학동마을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는 곳, 또 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인생샷 명소로는 통영스피랑 벽화마을과 밀양 꽃샘이 다락논마을, 남해 원예예술촌 등 17곳이 꼽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6포인트 상승한 2029.6에, 코스닥은 4.93포인트 오른 713.68에 마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국 제재 발표 영향으로 전일 미국 증시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장 막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일양약품은 오늘도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홍콩 보안법 통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주와 사료주, 희토류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OCI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9%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내린 123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한낮에 강한 햇볕 때문인데요. 이 햇볕이 기온뿐만 아니라 자외선 지수도 높입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중남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내륙에서도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